회의합시다. 예. 자, 뭐 오늘 뉴스 브리핑 네. 해봅시다. 서울에서 3.3제곱미터당 1억 원 넘어 팔린 아파트 단지가 올해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에서 실거래가 통해서 분석한 자료인데, 올해 들어 그 3.3제곱미터당 1억 원 이상의 매매된 아파트 단지가 총 52곳. 평당 1억. 네. 뭐 각 한 단지에서 중복인권은 제외를 한 거고요. 그래서 총 아파트 단지 52곳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게 2018년과 비교하면은 당시 19곳이었는데 2.7배가 늘어났고, 작년에 총 이제 45곳이었는데 이거보다도 벌써 7곳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디요? 어디가 네. 중에 어디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는 그 개포주공 1단지, 최근에 이게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분양을 한 단지인데요. 이게 지난 3월에 전용 56제곱미터가 30억 9,500만 원에 팔려서 평당 매매값이 1억 8,086만 원이 났습니다. 이건 그러면 재건축하기 전인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56.5. 그러니까 56제곱미터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이게 6월에 착공이 들어간 단지인데요. 개포주공 1단지가. 아마 입주하면은 그 큰 평형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격이 좀 높게 나온 거죠. 재건축이니까 이건 뭐 재건축은 원래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한 거라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지. 일반 단지는 어디가 센 거지? 뭐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던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거기가 1억 3,893만 원, 거의 1억 4천만 원. 전용 면적 기준이 있지. 그리고 대치동 레미안 대치 팰리스, 여기도 뭐 거의 1억 3천만 원 좀 넘은 금액에.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네. 여기 지난번에 뭐 평당 1억 찍었다고 뭐 한번 언급이 된 단지인데요. 또 다 강남이네? 네. 강남 수초네? 뭐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여기도 있고요. 또? 그리고 성수동 트리마제, 아, 트리마제. 예. 그리고 뭐 삼성동 삼성 힐스테이트, 삼성 힐스테이트. 반포동의 반포 힐스테이트, 그리고 한남동 한남더힐, 반포 자이, 뭐 신반포 센트럴 자이, 이런 데들이 뭐 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재건축 단지인 그 개포주공 1단지를 제외하면 뭐 다 일반 아파트 단지인데, 그 이 단지들이 다 거래 내역을 보니까 규제가 6.17 대책 나오고 그 규제가 계속해서 나왔던 6월에 8월에 이제 다 거래가 된 건들이더라고요. 신고가로 거래된 그런 것들이 계약에 반영된 거.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집값이 뭐 대한민국도 평당 1억짜리 아파트야 뭐 나올 때가 됐지.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1억짜리 아파트만 강남에야 나오겠지 뭐. 근데 이게 이제 어찌됐건 6.17 대책 이후에 거래됐다는 게 좀 그러네. 집값 근데 전체적으로 좀 집값이 조금 뭐 상승폭은 좀 꺾였다고 하지 않았나 좀? 전체적인 상승폭은 지금 그러니까 하락한 건 아닌데 그지? 하락으로 돌아선 건 아닌데 상승폭은 좀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지금?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는 3주째 이 서울 아파트 값이 보합세가 보합세가 되고 있고, 부동산 114조사에서도 이제 점점 상승폭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사실 뭐 일반 우리 독자들은 뭐 사실 뭐 평당 1억 넘는 아파트들은 잘 내 거라고 생각 안 하시니까. 여튼 뭐 근데 여튼 하여간 대한민국은 1억짜리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 시대가 열린 거네. 오케이. 또 다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2.19% 올랐는데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내용인데, 공급 면적 3.3제곱미터당 건축비 상한액이 종전에 633만 원에서 647만 원으로 한 14만 원 가량, 공급 면적 3.3제곱미터당 14만 원 가량 올랐는데, 이 기본형 건축비라는 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자료 수치인데, 여기 이제 이 기본형 건축비에 뭐 택지비 그리고 뭐 건축 가산비 등을 더해서 최종 분양가가 결정이 되는데, 이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가 이제 바로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얼마 정도 상승 요인이 생기나? 일단 건축비 상한액을 놓고 보면 2.19%로 상승된 건데요. 수치로 보면은. 근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한액 상승률만큼 분양가가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이게 뭐 조합이 감정 평가를 토대로 택지비를 일단 산출하고 또 뭐 기본형 건축비를 계산해 분양가를 결정하더라도 그 지자체 승인 과정에서 뭐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2.19%가 뭐 그 정도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그 건설사들이 책정하는 건축 가산 비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부가 또 얼마만큼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분양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면은 분양가가 뭐 전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2.19%가 올랐다고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허그 체제보다 근데 분양가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허그는 사실 막말로 얘기하면 무차별 가격 억제 정책 아니야? 상한제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시세 얼마에 분양했고 지난번 얼마에 분양했으니까 얼마에 분양해. 네. 근데 이게 허그의 분양가 통제 정책인 거고, 그죠?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는 이게 법에 규정된 게 있다 보니까 이 법규를 따라서 하니까 뭐 완전히 그냥 엉터리 같은 분양가를 매기긴 어려워서 지난번에 둔촌주공도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이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마다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한번 이미 조정이 조정이 됐고, 됐고. 예, 그리고 9월 15일 이제 오늘 이게 한 번 더 나온 건데, 이제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그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 이런 곳들이 일반 분양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기본형 건축비 이게 나온 만큼 그 아마 토지 감정 평가를 통해서 분양가를 하는데 계속 조합에서는 분양가 놓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 이후에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분양이 된 건 당연히 없지 아직은. 네. 그게 어떻게 되느냐 1호가 어딘가를 봐야 되겠네. 일단 둔촌주공부터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어쨌든 토지비나 건축비를 고려해서 이 원가 이상으로는 분양을 하게 해주는 건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이제 입지상으로 서울 강동구지만 송파구 바로 옆이기도 하고 입지가 워낙 좋은데도 강동구의 구석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 이상으로 분양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허그의 분양 보장, 그렇죠. 분양 심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원가 자체도 보장을 못 해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진짜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더니 오히려 가격이 허그 분양가 통제보다 높아지더라,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둔촌주공의 공시지가가 잠실주공 5단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또 없다고 막. 지금 택지비 상한제 기준으로 하면 아마 평당 2천이 넘을 텐데 지난번에 1,900 얼마인가 제시했었지 그때 허브에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이게. 뭐 여하튼 봅시다. 여러분 뭐 어떻게 될지. 넥스트. 국세청에서 그 올해 정부세 고지하기에 앞서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대상자 23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그 올해부터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좀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임대료 상한선을 5% 상한선을 만약에 어겼을 경우 2년간 합산 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게다가 과거에 합산 배제로 덜 낸 세금까지 추가로 이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종부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 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좀 유념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네. 오케이.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광역시 아파트 전매 제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달 말부터 이제 지방광역시 비규제 지역 아파트 분양권도 기존의 전매 제한이 6개월 정도였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늘어난다. 저희도 이거 기사 몇 차례 썼던 내용인데, 이제 뭐 당장에 이제 서울에서 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현재 분양 물량이 많이 없는 데다가 또 이런 그 지방광역시 아파트 전매 제한 이 규제까지 강화되면은 뭐 지방광역시에서의 공급 위축의 우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지방 부동산 업계에서 조금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지방 쪽은 조금 공급 규제가 덜 했던 측면이 좀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되면은 지방에도 뭐
소위 얘기하는 단타 투자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결국은 좀 청약 경쟁률도 좀 완화되는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네. 근데 이게 지방광역시에 또 일괄 규제를 하는 게 또 과연 적절한지가, 예를 들면 뭐 수성구라든지 대구 수성구, 뭐 부산 해운대구 이런 곳들은 조금 뭐 과열 양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나, 또 이 지방광역시에만 또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지방 중소도시로의 또 이런 풍선 효과. 예,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공급이 좀 많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 어찌됐거나. 또 최근에 이제 서울시 포함해서 지자체가 재산세 고지서를 배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9월에 보통 이제 9월 분이죠. 반 7월에 반을 통보하고 네, 9월에 나머지 절반을 통보하지 이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가 얼마나 늘었나 보니 그 조선일보가 조사를 해보니까 3년 새에 서울시의 재산세 부과액이 39%가 증가했다. 39%가. 서울 25개구 가운데 10곳은 40% 이상 늘어났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오르고 하면서 재산세가 많이 늘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어느 정도 늘었느냐 봤더니 이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48% 올랐고 마포, 용산, 성동구는 45% 급증을 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 음마 아파트를 보면 전용 84제곱미터가 2017년에 재산세가 221만 원이 나가던 게 올해는 450만 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84제곱미터는 이 3년 사이에 120만 원에서 248만 원.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네. 또 간혹 있네. 예. 그럼 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세 부담이 230만 원이 늘었고 여기는 120만 원 이상 늘었다는 건데 은퇴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거를 뭐 이게 이제 1주택자들은 재산세에 대해서도 좀 감면 혜택이 좀 있던가? 종부세는 감면 혜택이 있는데 재산세는 따로 감면 혜택 같은 게 없지 않나? 장기 보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고령자 고령자 이런 게 아마 없지 않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부세만 있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 얄짤없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부담이 많이 되겠네. 사실 이게 뭐 230만 원이면 뭐 어휴 이거 뭐 큰 돈이지 이거. 방금 말씀드린 금액이 다 1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 1주택 있고. 기준이지. 네네. 그러니까 2주택 기준 2주택자 되면은 이거는 뭐 또 다른 양상이고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까지 가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어찌 됐건 1주택을 갖고 있다는 기준 하에서도 이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났으니까 이 세부담이 적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 그죠? 올해가 끝이 아니고 내년에 이거보다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지금 어찌 됐건 정부가 2022년까지인가 100% 과표 현실화를 100%로 맞추겠다 지금 이런 계획으로 가고 있으니까 집값이 설사 뭐 예를 들어서 오르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고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은 이제 좀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세금 부담이 좀 적지 않은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되겠네. 정부에서는 3년 동안 집값이 17% 올랐다고 하던데 세금은 39%가 이게 그 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세 형평성 때문에 이 공시가격 현실화, 과표 현실화 문제가 막 불거졌었는데 이게 결국은 또 이렇게 가다 보니 근데 급작스럽게 또 오르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네. 참 세금이 어려운 게. 오늘은 뭐 좀 집중 분석을 좀 해볼 수 있나? 그 주택 임대차 3법 중에서 이제 계약갱 신청권 가지고 여전히 좀 말이 많은데요. 주택 매매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제 아주 시장 자체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정부의 법령 해석이 하나 나와서 그걸 좀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 세입자가 말 그대로 이제 계약갱신을 한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이 모든 경우에 이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단 하나 예외가 있는 것이 집주인이 자기가 직접 거주를 하겠다. 실거주를 할 경우에 요거를 계약갱신 청구를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그런 예외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 집주인이 아파트를 살 경우
매매를 통해서 집이 넘어갔어. 네. 새 집주인한테. 새 집주인도 말하자면 당연히 내가 살 난 집이니까 이제 좀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네. 근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분명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좀 뭐랄까. 구체적으로 좀 알려줘 봐봐. 이거 왜냐면 이건 네.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개 네. 보면은 전세가 들어있거나 월세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그 관행적으로 이사 기간 그러니까 남아 있는 그지? 네. 남아 있는 기간은 그냥 보장을 해주고 그냥 그 기간 지나면 이제 나가는 네. 게 일반화된 네. 거 아니야, 그지? 일반적으로 그랬고 아니면 이제 내가 꼭 들어가 살아야 되니 세입자 보고 좀 뭐 이사 비용하고 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같은 거 좀 보장을 해줄 테니 좀 네. 나가달라. 네.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그냥 관행처럼 이렇게 됐던 건데 네. 이게 아니라는 건가 그러면? 그게 아닐 수 있다. 아닐 왜냐하면 수 있다. 네.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한테 계약개신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이미 청구를 한 상태에서는 이 집주인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매매를 했을 때 새로운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그대로 승계해서 한 번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완전히 끝내서 소유권 이전 이제 등기까지 한 이후에만 이 세입자의 계약개시 청구 요구를 저희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까지만 하고 완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은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계약개시 청구를 함으로써 새로운 집주인은 이 매매 계약까지 했는데도 입주를 못 자기 집에 입주를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네. 자기가 직접 살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2년을 멀쩡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모르고 만약에 샀다 치자 이거지, 그지? 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어디 가서 전세 또 다시 살아야 되고 뭐 기존에 있던 이 새로 산 집에 대한 뭐 세금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납부를 해야 될 거고 뭐 그런 상황으로 몰리겠네, 그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네. 지금 현재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의사까지도 물어서 계약갱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청구를 안 하겠다는 말이 확인을 받은 다음에 집을 사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복잡하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는 크게 뭐 두 가지 바닥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세입자를 끼고 있는 집의 인기가 확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겠네.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은 높은 전세, 네. 그지? 월세는 전- 아니니까. 네.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지금 집을 사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이후에도 플러스 2년간 입주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입자가 있는 집과 세입자가 없어서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한 집 사이에서 최대 1억 원 넘게 가격 차이가 나는 엥? 경우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강서구 뭐 마곡지구 4단지라든가 이런 이 아파트의 경우 즉시 입주 가능한 매물이 13억 원, 84제곱미터예요. 전세 낀 매물은 12억 1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뭐 강동구의 여러 새 아파트들에서도 비슷한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 디스카운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세입자 잘못은 아니긴 한데.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전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새로운 집주인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알지 못하게 이미 계약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미리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가 그때 와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거절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아,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안 됐을 경우에는 정부에 그걸 문의를 했더니 정부 답변은 원칙상으로는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 말하자면 기존 아파트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과 매매 계약서 이후에 등기까지 미리 맞춰버리는 것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세입자한테 안 보여주고 가능하겠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놨다고 하고요. 그치,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알게 되겠지. 아, 집을 팔려는 모양이구나. 또 하나의 이 대비책도 나오고 있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일단 거절을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기가 실거주를 하다가 짧은 본인이. 기간 동안만 거주 한 1, 2개월만 거주를 하고 그때 가서 팔아버린다. 바닥을 팔아버리는 음. 이런 것도 하나의 꼼수라고 할까요? 대응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을 한 다음에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이게 불법이지만 파는 거는 것에는 문제가 또 없으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런 거는 또 규정이 없나 지금? 네. 약간 그러면 그건 또 좀 구멍이네. 법에 또 틈새네. 아까 말씀드린 그 세입자 디스카운트가 벌어질 만한 상황이라면 예. 이제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억 원 손해를 보느니 예. 그 사이에 내가 직접 거주를 하겠다라고 일단 세입자를 내보낸 후에 제 가격을 받고 팔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네. 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게 내가 어디에 이미 지금 집이 있고 살고 있는데 이사를 여기를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실거주라고 실거주 이미 입증이 돼야 될 테니까 네. 그러면은 또 거소 이전 전입 신고도 해야 될 거고 일단 복잡하긴 한데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겠네. 그러면 근데 이런 경우는 확실히 꼼수라고 부를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집을 팔기 위해서 거짓으로 실거주 목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간 것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또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사실상 문제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분쟁이 많이 생긴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분쟁 분쟁 조정위원회를 강화를 그래서 하겠다 이런 얘기네.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참 이래서 문제가 좀 많기는 많이 있네. 사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이게 굳이 뭐 보장을 법적으로 안 하더라도 이미 민간에서 자유롭게 잘 되고 있었고 사실 아주 극히 일부의 경우에 사실 집주인과 이게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나?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부담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그냥 굳이 내가 이제 집을 안 팔 경우에는 그지? 팔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문제지만 세입자를 구할 경우에는 사실은 전세값 올리는 것도 다 협의하에 하고 있잖아. 네. 여태까지 다 해왔는데 나도 전세 오래 살아갔지만 아니 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었어 여태까지 사실은. 근데 대부분은 그럴 거라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지금 아마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아마 분쟁이 터지고 난리가 났을 거야. 그리고 막 전세금 반환 소송 같은 뭐 무슨 소송이 엄청 일어났을 텐데 사실 지금까지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 멀쩡하게 지금 임대차 시장이 전세 시장이 사실 안정적으로 잘 굴러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 세입자 보호를 하겠다면서 이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참 이게 완전 이거는 진짜 잘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어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이게 날치기로 된 거 아니야 사실. 이 법이 혼자서 민주당 혼자 가지고 막 여당 혼자서 날치기로 만들어 버리니까 아무런 토론도 안 하고 그때 토론도 없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원래 그래서 입법할 때는 다 공청회 하고 원래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서는 깡가리 무시하고 그냥 날치기로 해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법안이었는데 글쎄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누군가는 책임지겠지 뭐. 자, 뭐 오늘 뭐 여기까지 합시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오케이.